오늘 한반도 이슈를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한 주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었습니다. 녹화 중계 공연이 여러 군데 방송사에서 방송되기도 했고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죠. 13년 만에 펼쳐진 평양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문성목 센터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 평양 공연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이 먼저 왔었죠. 삼지연 관현악단 그 예술단이 와서 강릉과 서울 두 차례 공연을 했고 이번 공연은 그 답방 형태의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이제 평양에서 공연이 펼쳐졌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남한의 예술, 가요 이런 것들을 날라리 풍 이래가지고 상당히 통제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가수들이 가서 13년 만에 공연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이 호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조용필 씨라든지 가수 최진이 이선희 이런 가수들은 과거에도 많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익숙하지만 레드벨벳 이런 젊은이들의 아주 경쾌하고 빠른 그런 우리 K-팝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높았고요. 북한 내부에서 평가했듯이 그 화합하는 정도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관객들이 북한이 아마 엄선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관객들의 반응도 역시 북한 당이나 집에서 지침을 주고 이제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늘 선전가요만 듣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가요는 상당히 그들의 마음에도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무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잘 봤습니다. 저는 몇 개 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북해가지고 공연 경험 있는 조용필이라든지 최진희 이런 분들의 노래에 있어가지고 북한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방금 이제 우리 문 센터장 말씀대로 그 레드벨벳 이건 아이돌이잖아요. 이건 처음 같지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그 신청곡이랄까요? 신청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객들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북한 노래 이번에 이 서인은 가수가 이 푸른 버드나무 또 부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시 2002년, 2003년, 2005년 여기보다는 조금 관객들의 이 분위기가 좀 좋았다. 그렇지만도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런 이 관객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 그런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는 역시 문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 이것도 한번 민족 동질성이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지만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점 이런 부분도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장광일 학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말씀 다 동의를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의 문화와 예술 이런 분야 또 우리의 문화와 예술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군사적 어떤 신뢰 구축이 우리 사회, 남북 간에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차원에서의 접촉을 넓혀가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질성도 좀 회복을 하면서 남북 간의 비정치적 문화 또는 교류라든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에 이제 한류의 K-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사실 이번에 처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까 했는데 아까 이제 문 센터장께서는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아직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K-팝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이런 점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이 감성적이나 이런 감상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한다면은 유연한 북한 관중들의 반응 또는 평양에서의 어떤 이런 대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북한의 반응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중적인 측면, 과도기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죠.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 TV에서도 공연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 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관람자들과 뜨거운 동포의 정을 안고 인사도 나누고 자기들의 평양 방문 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과 남이 하나 되어 화합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격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 TV에선 노래가 나갈 때는 모두 묵음 처리가 됐습니다. 특히 레드벨벳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 레드벨벳 무대는 아예 삭제가 됐고 가수나 노래 정보 역시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수위 조절, 이 안에서 보는 관광을 직접 봤던 그런 참가한 사람하고 일반 북한 주민한테는 좀 다른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화, 특히 우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 K-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 감성적으로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선전가요보다는 우리 노래가 훨씬 더 지금은 생소하지만 그것이 가사라든지 곡이라든지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예술과 문화가 그들이 추구하는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분명히 장애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리를 띄우게 하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도는 우리의 뭐 비디오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가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단에게 공개를 하고 관객들을 모아서 공연을 했는데 역시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들은 뭐 특히 알고 있기로는 일부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경험이 있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를 그래도 접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충격도 좋고 소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평양 주민들 또 우리 문화와 거리가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이걸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수의 노래도 안 나오고요. 가수 이름 또 이 노래 음성 자체가 묵음 처리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희 교수님,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노래 꽤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안 보여준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이 장마당이 활성화됨을 해가지고 그 한류 문화, 다시 말해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그 이 CD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 또 지금 이제 전력이 좋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것을 그 암암리에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듣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이런 그 이 우리 문화 적응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사상과 이념 이것을 중시하는 그 북한 입장에서 좀 더 부담스러워했지 않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녹화 중계도 안 하고 또 무급치료도 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장호영 학장께서는 아직 이중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뭐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게 연장선상에서 이중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레드벨벳을 나중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관심을 갖고 초청을 사실상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뭐 가수랄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은 그런 가수인데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신년사에서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을 갖다가 뿌리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혁명적인 사회주의 힘으로 불어주와 반동문화를 짓눌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신년사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북한 사회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이라는 것은 그 레드벨벳을 포함해서 한류 문화가 본인한테는 뭔가 그래도 조금은 가슴에 닿고 관심은 있지만은 그것을 북한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은 역시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직도 북한 사회가 당면한 것으로 보이고, 제한적이라는 것도 역시 그 관객의 예를 들면 환호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을 하여 보도되고 있는 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문화 공연 또는 평양에서 두 번의 공연을 북한 주민한테 공개하는 현상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관객을 소집한 것 자체도 사실은 문화의 충격을 갖다가 충분히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평양시민의 일부 어떤 특권층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외국을 갔다 온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 사회에도 변화의 와중 속에서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묻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연장을 깜짝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봄은 온다의 답방 형식의 가을이 왔다. 이런 재답방 얘기도 또 나왔는데 과연 그것도 가능할지 어떤 예상을 좀 하시나요? 예,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할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답방을 하고 싶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 교류, 협력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말한 대로 가을 답방, 결실을 맺어서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경색 국면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냥 말로 그칠, 희망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상황 전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 유경 정주행 체육관, 이거는 1만 2천 명 관객이 그 모인 곳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그 이 해외파, 유학파, 적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렇게 뭐 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1만 2천 명을 다 모은다는 건 어려운 것이고, 아마 우리가 북한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성이 아주 그 이 충실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예술인들. 또 그리고 대남 이런 그 관계 종사자들의 가족들. 뭐 특히나 막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이런 그 이 기업수라든지 여기서 잘 되는데 좀 뭐 선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막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각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다음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만하지 않는다. 이것이 북한에서 잘 말 쓰는 용어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을에 이런 그 이 가을이 왔다. 여기서 가을이라는 왔다는 것은 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계절적인 봄도 있지만도 평화로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의 출발이 평양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평화의 결실은 가을에 맺자. 서울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우리 문 세대님 말씀처럼 과거에도 보면은 네. 남북 관계 좋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0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북관계 분위기 상황으로 볼 때는 가을에도 충분하게 이런 문화예술 공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장님. 뭐 똑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뭐 독백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수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굳이 제가 볼 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정세 변화가 없는 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네. 이런 이제 문화적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좀 더 가을뿐만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런 문화 행사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마 속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뭐 이런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연례적으로 보험 가을에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 이번에도 우리 예술단이 평양을 갈 때 이제 전세기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미국의 제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역시 이런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결국은 이걸 더 확대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북한도 그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2018 남북 정상회담 이제 3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분야별 실무 준비 작업이 빨라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하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봅니다. 네, 남북 간의 긴급 통화선, 이른바 한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통신 분야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라인이 정보기관 사이에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문제 이 분단체제, 또 정전체제, 여기에서 이 국경지대 최일선에 있는 우리 군, 또 북한군, 이것은 이 화해협력이라는 양정상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또 충돌되면 확산될 수 있고, 이렇다면 결국 한반도가 더욱더 긴장 고조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인 설치라는 것은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안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고, 또 혹시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충돌되면 확산을 방지하는, 또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한 그런 차원에서 양측의 정상 간의 통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 시대도 보면은 미국과 소련 간에, 또 영국과 소련 간에, 더 나아가서 프랑스와 소련 간에도 이런 한라인 직통전화 이 협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상당 부분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도 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한라인 설치한다면 한반도에서 나름대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통일의 기반 조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장 학장님, 그동안 한라인이 잘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고 이번에 한라인이 개통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양 박사님 말씀하신 네. 내용은 사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발적인 충돌 방지라든지 또 정상 간에 긴급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통전화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과신하거나 큰 기대를 갖지 말자고 해서 조금 톤다운을 저는 시키고 싶은데, 예. 그 이유가 이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략 한 72~3년부터 시작한 7.4공동 성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5년간에 걸쳐서 직통전화를 포함하여 통신 설치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한 30여 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 30여 회가 되어서 사실은 통신도 설치를 해왔는데 이 통신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계가 좋을 때는 잘 통신이 됩니다. 유지도 되고. 네. 근데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긴장이 고조가 된다든지 해서 일방이 끊어버리면 그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남북 간에 예를 들어서 경의선도 있었고 저 동해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통신선 간에는 우리 여기 문 박사 계십니다만 사실은 통신 설치 실무 담당을 했던 분이거든요. 남북한 통신. 네. 그런 비상 통신 대책도 다 강구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지 못했던 것은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과도 통신을 갖고 있습니다. 군 간에도 갖고 있고, 군 간에 또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에서 통신을 갖다가 차단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빼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신 설치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관리, 그 다음에 남북 간을 포함한 이런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네.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무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직접 이런 실무회담을 해 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북한은 직통전화를 설치하겠다고 합의를 해놓고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12조에 보면은 이 남과 북이 13조군요. 남과 북이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군사 공동위를 구성하고 또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합의서를 다 타결을 했지만 끝내 설치를 하질 못하고 그냥 중단돼 버리고 말았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제가 이제 군사회담을 하면서 북측에게 직통전화를 놓자 그러면은 북한이 그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실무자들과 북측 실무자들과 직접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 실제 보면은 이제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국제상선 공통망이라고 하는 무선 통신 채널을 가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북측을 호출해도 북측이 답을 안 해요. 호출해서 상대방이 답을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던 잘못된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통신실무회담에서 하트라인 직통전화 구성이 되면 그 구성과 관련된 합의서도 만들고 이것은 반드시 한쪽에서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받도록 하는 그런 걸 의무화하는 조항들을 집어넣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자주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만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2018년을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 놓는 직통전화를 뭐 해놓기만 하고 걸어도 받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신의 말이 허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직통전화야말로 이제 정상회담 전에 한번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72년도에 남북조절위원회, 그 당시에 7차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남북 간의 직통전화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나왔지요. 그럼 그 위에 물론 남북이 안 좋을 때는 그것을 다 단절되고 했지만 또 복원돼가지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기간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이런 이 한라인 선상에서 교전 벌어질 때 이것을 갖다가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직통전화 상당히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동, 이런 군사적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도 정상 간의 통화를 하는 것은 군사적인 뿐만 아니고 한반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상시, 수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북핵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가느냐라는 이야기, 뭐 리비아식이 되겠던지 아니면 단계적이 되겠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 학장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해법을 좀 갖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우선 이제 우리 정부가 표명하는 것은 이제 일괄 타결, 그리고 단계적 조치 이런 이제 해법을 최근에 지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표명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현실론적으로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한 두세 번의 이런 이 북핵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그 정부의 방침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 동결에서 폐기로 간다라고 하는 2단계론을 말씀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갔다 와서 얘기했던 것은 이 소위 일괄 타결해법, 마치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한 칼에 이렇게 자르듯이 네. 그런 그 일괄 타결해법을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갔다 와서 중국 가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어떤 그 비핵화 해법을 갖다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그런 그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네. 마치 이제 그 북한 또는 중국과 이 맥을 같이 하는 듯한 이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제가 볼 때 미국하고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법이 나온 것이 조금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소위 선패기 후 보상, 이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만들고 그 압박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최대한의 압박을 통한 이런 방법은 오바마 또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25년 동안 해왔던 거하고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가 없고 검증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CVID라는 이런 해법을 통해서 가겠다는 이런 해법을 갖다가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되게 일단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괄 해법 그다음에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미국하고 이게 한 목소리가 조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어서 북중 간에는 한 목소리가 나는데 한미 간에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좀 조절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북한하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하고 회담을 할 때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이 동결에서 그 폐기로 간다든지 또는 그 뭐 일괄 타결 해법에서 단계적 조치로 간다든지 하는 다소 원칙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듯한 이런 인상과 의미를 갖다가 상대 측인 북한에 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정부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북한 스스로가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93년 이후 뭐 한 25년 가까이 큰 합의만 해도 한 8번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8번을 합의하고 어쨌든 뭐 누가 했던 간에 합의를 어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하고 과연 지켜질지에 대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면서 네. 하나씩 가고 하는 이런 해법을 우리가 갖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남북 회담이 미북 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비핵화 해법을 갖다가 미국과 가급적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뭐 미국과의 공조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확고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뭐 그렇죠.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좀 쳐다봐 달라.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문성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학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지요. 네. 사실은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선대의 유운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말하는 그 비핵화는 상당히 개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이야기,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북 특사단의 전언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북미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로서는
완전한 그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다시는 그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에 다시는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금 CVID, 완전한 폐기, 그것도 가장 최단시간 내에 그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만으로 본다면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 과거의 9.19 성명이라든지 또 제네바 합의라든지, 그래서 단계적 해법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시간도 길어지고 폐기도 중간에 어그러지면 안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과오를 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런 과오를 반복하기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서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기 때문에 저도 한미가 한 목소리로 이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제사회에서 핵을 폐기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한 방에 핵을 폐기한 사례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도 경제 보상과 체제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했지요. 리비아도 22개월 동안에 단계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폐기, 지금 협상에서 합의 이행 중에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고, 더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게 사례 아닙니까? 앙골라에 있는 쿠바군이 모두가 철수한 이후에 체제 보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폐기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이 결국은 포괄적 단계적 해법입니다. 왜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아닙니까? 그 다음 지금 미국은 뭐냐 하면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서 비핵화도 필요하지만도 더 나아서 평화체제잖아요. 그렇다면 평화체제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하나의 탭을 올려놔가지고 큰 원칙과 방향소에서 먼저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 합의를 본다는 것은 일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력선언 정도 최고 지도자끼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게 나온 이후에 그럼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행 단계에서 뭐냐 하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단방에 체제 인정을 하면서 대사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역시 마찬가지죠. 막바로 과거에 만들었던 핵무기 한 방에 문제 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바로 지금은 평화체제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신뢰가 가장 토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주면서 검증해 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신뢰 쌓으면 또 높은 단계로 가는 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분들이 모두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데,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보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크게 미국과 빅딜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0년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그리고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입니다. 거기 한번 핵심을 보십시오. 핵심은 딱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제 보장 관련해가지고 불가침입니다. 그 다음 체제 인정선에서 수교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남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기타 국가들하고 경제합력을 있어가지고 미국이 방해를 하지 마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제재를 해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9.19 공동성명 2.13과 13 합의할 때 중유 50만 톤 내지는 또 100만 톤 주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하나 협상에서가 인센티브였지 이것이 북한이 요구한 경제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북한은 핵을 살라미 식으로 해가지고 잘잘 쪼개가지고 한국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주는 이런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익만 챙기고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북한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있잖아요. 우리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 사항이지만도 네. 이 문제는 평화체제와 체제 보장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이행을 가려면 결국 백렬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네. 갈 수밖에 없다. 단지 이러한 부분을 기간을 최소한 당기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합의를 거치고 나서 단계적인 이행을 가야 되는데 이 이행 시기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반론을 듣겠습니다. 장 원장님. 북한이 이제 그동안 취했던 일련의 핵에 대한 그런 노력과 은행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지금도 반신반의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핵을 완전하게 버릴 것인가? 또 얼마를 숨겨놓고 또 뭐 이것을 다 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하여간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일단은 정부든 협상 당사자는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그만큼 애써서 해왔던 핵 폐기 노력을 한 방에 없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정말 김정은이가 이번에 핵을 버리고 세기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핵 폐기를 선언을 함과 동시에 북한 체제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비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남아공보다도 사실은 더 수령 중심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령이 한 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명확한 핵폐기 예를 들어서 로드맵을 밝히고 후보 계획인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리비아식으로 2년이면 2년, 2년 괜찮습니다. 2년이면 2년, 아니면 뭐 2년까지도 필요 없다. 1년이면 1년 딱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 조치를 국외 반출할 건 국외 반출하고 그 다음에 자체 폐기할 건 폐기하고 비무기화 시키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초기 조치를 갖다가 딱딱 해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불신의 벽이 깊었던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미국이라든지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지금 뭐 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살라미 전술을 얘기했는데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을 또 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이런 의심을 김정은 스스로가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핵 폐기를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조치를 시한을 정해서 탁탁탁탁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밝힌다면은 네. 제가 볼 때 미국과 우리 정부 쪽에서도 필요한 뭐 해제 또는 정상국가로서의 지원 이런 거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그건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거다 하는 차원에서 예.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장강일 대학장님께서 북한만 살라미 전술 썼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결, 해체, 폐기.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수교 협상.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상주 대피법. 그다음 대상화 조치. 그럼 이건 살라미 전술 아닙니까? 그 똑같은 논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니까 그만큼 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속에는 결국 불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NPT에 가입을 했을 때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오죠. 네. 평화적 이용,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9.19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국제사회 약속을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불법적인 조치에 대한 제재, 다시 말하면 단죄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은 굉장히 어렵다.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북한이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회생을 하기 원한다면 그 기간을 줄이면 줄일 수
좋겠지요. 비핵화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비핵화를 빠른 시간, 순간적으로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체제 보장, 이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체제 보장 그러는데 아니 주한미군이 있어도 한미연합연습을 했어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지금 제대로 북한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제대로 된 그런 사회가 된다면 체제 보장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결단하고 최단 기간 내에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네. 양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이 북한이 이 NPT 체제라든지 IAEA 이런 전반을 봤을 때 국제규범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위반하는 건데 북한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다 위반 아닙니까? 그 위반에 대해서 묵인해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 이중잣대잖아요.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에 있어가지고 경제제재 하다가 묵인해가지고 경제제재 다 해제하고 북한은 지금 이제 계속 압박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빠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한 방에 빨리 하려 하면은 미국 또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로뎀을 가져야 되겠죠. 손비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체제 빨리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살라미 선수를 똑같이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말씀은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북한이 그런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단칼에 그것도 초기 조치에 그와 같은 이행에 바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살라미 전술을 썼느냐 안 썼느냐 또는 앞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다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것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향후 믿음의 관건이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주변국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골이 상당히 깊은 거거든요. 그것은 여태까지 협의라든지 약속을 해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만약 비핵화 의지가 정말 말처럼 그렇게 확고화되면은 그럼 행동으로 바로 보이면은 제가 볼 때 상응하는 의지도 당연히 빨리 보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소위 말해서 비핵화 의지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과 특히 초기 조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관전 포인트고 그것이 앞으로 정말 이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를 단계 조치가 이 얘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박수 받으면서 이게 끝날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CNN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좀 진전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 보도가 미국 정부나 북한이 이걸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우려는 했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의용 특사단 일행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절호의 찬스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북한 얘기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특사단의 말은 동맹국의 특사고 믿겠다. 그러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사전에 실무 접촉들이 있어야 되고 조율이 반드시 돼야 한다. 아니 장소와 일정이나 뭐 의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회담이 열리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CNN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오히려 이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 무산될 가능성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런 조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상대방의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접근을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 보면은 네. 이 한반도 문제,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도가 돼야만이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상당부 중재자의 역할 스스로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 이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연달아 개최하는 이런 그 사례에 있어서는 네. 우리의 이 국정원, 서훈 국정원장 또 그리고 미국에서는 CIA 국장인 폼페이오 장 그리고 북한은 김영철 통지부장 뭐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남북 또 그다음 한미 그다음 북미 이렇게 하다가 또 잘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자하면서 북미가 더 잘 되도록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면은 북미 간에 정보 당국 간에 채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놓고 보이는 다시 말해서 서로 실무관이든 고위급이든 만나는 징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면서 결국은 불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확산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 아마 지금 이제 CNN에서 북미 간에 이것이 정찰총국, 북한 정찰총국과 이 미국의 CIA 이렇게 했지만도 정찰총국이 나설 가능성이 낮고 아마 북한의 통전부와 이 미국의 CIA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부 지금 이제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접촉에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뉴욕 채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문제는 좀 이것이 벤칙인지 아니면 전공법인지 모르겠지만도 현 단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정보 당국이 좀 나서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뭐랄까 보안이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고 한다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나 여기서 성공적인 양자 정상회담이 한 이후에는 네. 이런 정보 당국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기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미국은 국무부 저기서는 북한에서는 조평동 이렇게 해야만이 나름대로 이행이 될 것이고 네. 또 그런 와중에서 혹시 또 막힌다면 정보당국이 막힌 구멍을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역할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는 길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종의 과도기적인 그 기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금 공석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까지 소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갖다가 물밑에서 주도해왔던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금 이제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정상회담이라는 큰 지금 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하여간 서로 간에는 탐색적 차원에서 뭐 뉴욕 채널이건 아니면 지금 뭐 보도되는 거 보면 제3국에서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고 어떤 회담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견을 좁혀가고 결국은 이제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내일 모레 지금 이제 볼턴이 취임을 해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백악관의 자리를 완벽하게 잡고, 그리고 이제 상원 청문회가 끝나고 폼페이오가 군부장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채널이 가동이 되어서 이 회담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그 CNN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대략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북 간의 회담 장소부터 우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북한은 평양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뭐 뜸을 좀 들이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끝나면은 시기를. 그래서 5월 말로 지금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국무장관 취임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하여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뭐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의제 문제로 들어가서 그 세 가지. 네. 그래서 먼저 장소, 시기, 의제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실무진에서는 준비를 하고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곧 볼턴 NSC 보좌관이 자리를 잡으면은 제가 볼 때 백악관이 중심이 된 회담 준비를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 북핵, 비핵화에 중국을 끌어들인 이후에 또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육자회담의 틀을 만들면서 북한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든든한 지원국을 좀 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네. 듣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급히 북경을 방문했거든요.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왜 방문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북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앞서서 북중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작용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는 먼저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북한의 입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의 지원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지원 그런 것과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그러졌을 경우 결국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추가적인 옵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역시 중국과 러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 비핵화 문제의 순기능이 될지 역기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문희 교수님. 지금 이제 이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이 외교 관계에서 국제적 압박 제재로 상당히 움츠러들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남북 간 정상을 합의하고 북미 정상을 합의하면은 그 합의 이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우 외상이 아마 유럽도 방문하고 또 중국도 방문하고 또 지금 이제 러시아 또 이 비동맹 이것은 아마 정상적인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뭐 다 동의하고 아까 육자회담 잠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육자회담을 뭐 다시 이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이제 확인하지를 못했지만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중국이 선호하는 중국 입장을 조금 지원하거나 대변하는 차원에서 육자회담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단계적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벌 수도 있는 그런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회담 전략상으로도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육자회담은 북한 스스로는 이미 육자회담은 죽었다.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걸 다시 육자회담은 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육자회담에 대한 유용성과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자회담은 북핵 역사 25년을 10년은 제네바 합의로 소비를 했고 또 15년은 지금 육자회담을 통해서 끌지 않았습니까? 저는 육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합니다. 네. 중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완벽하게 또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상황을 갖다가 몰고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육자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육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우리는 접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대로 남북미 만약에 필요하다면 남북미 중 딱 핵심 플레이어가 모여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야지 다시 이 육자회담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네. 남북이 아니고 중러 북중러가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한 편이 되어서 이렇게 대결 구도를 가질 수도 있고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육자회담보다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오히려 가는 것이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장 대학장님께서는 그 지금 이제 북한 핵능의 고도화 그 결과론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때 틀렸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북핵 25년 동안에 과정론적인 해석이 설득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94년도 제네바 합의할 때 그때는 뭡니까? 북한 핵의 동결이잖아요. 동결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갔다 말입니다. 그 과정이고 그 다음 주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9.19 공동성명을 함의해가지고 2.13이라는 제1조치에서 북한 핵을 동결했잖아요. 또 그리고 13합의에 의해 가지고 불능화가 갔지요. 한 80원 정도. 여기에서 과정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이냐 하면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육자회담이 열렸을 때는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자회담이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북미가 악화됐을 때는 북한의 핵 능력도 또 고도화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해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육자회담이든 대화가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차이점은 양 박사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화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북한은 그 대화의 이면에는 다른 짓을 하였다.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플루토늄에 의한 핵 폐기를 갖다가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고농축 우라늄을 준비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습니다. 2005년도에 9.19 합의를 하고서도 사실은 핵실험 준비를 하여 이듬해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또 했었어요. 뭐 등등 하여간 1차 핵실험이 2006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하여간 이런 걸로 봐서는 협상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취했던 행동과 협상과 대화를 하면서 이면적으로 북한이 취해왔던 또 다른 행동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대화에 사자든 육자든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속고 속였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북한만 속인 것이 아니고 미국이랑 다른 국가도 속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실장님 지금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하고 나서 북한이 동결하는데 3개월 내 북미 간의 수교 협상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9.19 공동성명 발표하는 그날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이 비대에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북한만 너무 악당 이렇게 보지 말고 서로 속고 속인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뭐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고 네.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불법이고 그걸 바로잡는 기회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